2013년 3월, 실종된 부모님을 찾는 한 형제의 이야기가 홍콩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홍콩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咁所以我哋喺度諗，即係如果按翻佢自己嘅習性嚟講，佢會唔會行下山？即係譬如佢兩老係失足碌咗落山啊？ 어쩌면 택시나 어떤 불법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다 변을 당하신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도 왜 살다 보면 그런 일 종종 겪잖아요. 咁如果可以嘅話，我希望各位朋友即係各位朋友行個山嘅，咁可以即係盡量留意下，睇下會唔會即係有 그러다 혹 저희 부모님을 발견하시면 경찰로 바로 연락 좀 부탁드려요. 영상 속 남성의 이름은 주계량. 그는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은 부모님을 걱정하며 혹시 모를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합니다. 주계량과 그의 형 주계응은 페이스북에 사라진 아빠와 엄마라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실종을 알리고 어떤 조그만 단서라도 찾기 위함이었죠. 해당 글을 접한 많은 이들이 주씨 형제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죠. 인터뷰하는 아들 주계량의 모습이 좀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의 몸짓과 눈빛 어디에도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 실종된 부모님을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둘째 아들 주계량이 부모의 실종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죠. 주영기, 소월인, 주씨 부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2013년 3월 13일, 주계량은 홍콩 언론 빙과일보와 인터뷰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본 건 3월 2일이었어요. 부모님하고 몽콕에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죠. 2, 3일 정도 중국 여행을 다녀오실 거라고 했죠. 그러고는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를 않으세요. 부모님 행방을 아실 만한 분들께 연락해봤지만 다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SNS에 부모님 실종 소식을 올리고 거리에서 전단도 돌려봤지만 별 소득이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형과 상의 끝에 3월 7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거예요. 경찰은 주계량과 주계응, 주씨 형제를 경찰서로 소환해 각자 따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형 주계응은 최근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부모님의 근황에 관해 아는 건 동생 주계량에게서 들은 얘기가 전부였죠. 주씨 형제의 아버지 주영기, 당시 나이 65세, 어머니 소월인, 당시 나이 63세, 학창시절 만난 두 사람은 결혼 후 부지런히 노력해 꽤 많은 돈을 모읍니다. 덕분에 정년 퇴직한 지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게 됐죠. 주씨 부부는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 임대료만으로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나면 영화와 연극을 보러 다니고 함께 등산하러 다니며 전국 각지의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두 사람의 여유 넘치는 생활은 주변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경찰의 눈에 금실 좋고 여유로운 삶을 살던 주씨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할 리는 만무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주씨 가족 중 주영기 소월인 부부의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은행 계좌 역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죠. 그들이 자취를 감춘 후로는 어떤 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씨 부부의 둘째 아들 주계량의 주장처럼 주씨 부부가 등산하다가 사고를 당한 걸까요? 경찰 수사가 계속되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하고 여러 의혹만 커졌습니다. 경찰은 전담반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전담반은 신속히 집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하나하나 수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씨 부부는 CCTV 영상의 3월 1일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날 집을 나선 주씨 부부는 이후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계량이 주씨 부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한 몽콕 거리의 찻집으로 갑니다. 그들은 가게 안과 밖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주계량은 이전 경찰 조사에서 3월 2일 이 가게에서 부모님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 CCTV 영상 어디에도 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날 주씨 부부와 주계량은 찻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봐도 주씨 부부가 해외로 나간 기록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 차를 마셨고 부모님이 중국으로 여행 갔다고 말한 주계량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둘째 아들 주계량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곧장 그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때 마침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지금 찾고 계시는 노부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전화를 건 남성은 경찰에게 자신의 왓츠앱 단톡방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그것은 주계량이 홍콩 철권, 게임방 단톡방 친구들에게 자기가 부모님을 죽였다며 떠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한 남성이 이어 말합니다.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한 일처럼 말하는데 당시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죽였는지 그 이유까지 말했어요. 아무래도 이건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2013년 3월 15일 경찰은 바로 주계량을 체포합니다. 경찰은 주계량이 당연히 범행을 부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예상과 달리 주계량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 한 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은 그저 죽이기만 했을 뿐 나머지는 다 친구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죠. 주계량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의 이름은 사진기. 경찰은 즉시 사진기를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주계량은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합니다. 마르고 허약해 보이는 눈앞의 남성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기에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베테랑 경찰조차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럼 주계량의 진술에 따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1일 오전 11시 주계량이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해 얼마 전 이사한 집의 청소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계량은 얼마 전 독립해 몽콕에 있는 해흥 아파트로 이사간 상태였죠. 주계량의 부모 주영기, 소월이는 둘째 아들의 이삿짐 정리와 청소하는 걸 도와주기로 하고 집을 나섭니다. 오전 11시 40분 CCTV 영상에 해흥 아파트로 들어가는 주씨 부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주씨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죠. 낮 12시 엘리베이터에 주계량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주계량 혼자 있는 걸까요? 주계량의 진술에 따르면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먼저 어머니 소월인이 거실로 들어서는데 소월인의 모습을 보자 주계량과 친구 사진기는 때가 왔음을 느낍니다. 그때 사진기가 소월인에게 달려들더니 입을 막고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영기에게 달려듭니다. 주씨는 65세의 고령이었지만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사리에 충만한 미치광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주영기는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결국 주계량의 아버지 주영기는 아들과 아들의 친구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주계량은 자신이 아버지의 목덜미를 공격한 건 인정했지만 목을 자른 건 친구 사진기라고 주장합니다. 주계량은 주영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허벅지와 손을 다칩니다. 그는 붕대로 다친 곳을 감싼 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죠. 그리고 허벅지를 7반을, 손을 4반을 꿰맵니다. 치료가 끝난 주계량은 택시를 타고 주씨 부부, 즉 부모님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CCTV의 모습을 드러내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대담함을 보입니다. 경찰이 주계량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했어? 어디에 유기했지? 주계량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입을 엽니다. 사건이 있고 4일이 지나서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근데 사진기가 이미 부모님을 다 해체해서 소금에 절이고 냉장고에 넣어놨더라고요. 처음에 시멘트와 모래로 덮어 벽돌처럼 만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차슈가 생각났대요. 아무래도 그 편이 쉬우니까요. 그리고 남은 건 바다에 버렸어요. 주계량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팀을 2개로 나눠 한 팀은 바다로, 다른 한 팀은 몽콕의 해흥 아파트로 출동합니다. 바다로 출동한 경찰은 해경과 협력해 잠수부들을 투입, 수색 작업에 나섭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이미 바다에 휩쓸려 떠내려갔는지 안타깝게도 주씨 부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몽콕의 해흥 아파트로 간 경찰은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신속하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소독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무래도 사체 썩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 집안 곳곳에 소독약을 뿌린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순간 그들은 너무 놀라 순간 얼어버립니다. 방은 마치 작은 도축장 같았습니다. 온통 피와 살점 투성이었죠. 경찰은 방에서 주씨 부부의 옷과 지갑, 신분증 소지품 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에서 잘린 주씨 부부가 들어있는 3개의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 옆에는 7자루의 칼과 도마, 톱, 소금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씨 부부의 머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잠시 후 주방에서 쇠사슬에 묶인 수상한 냉장고 2대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쇠사슬을 풀고 조심스럽게 냉장고 문을 엽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장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냉장고 중앙에 사람 머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주씨 부부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주방에는 전기밥솥 6개, 일회용 도시락통 600여 개, 식탁보 10장, 간장 4-5병, 그리고 다량의 검은색 쓰레기 봉투와 배낭이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모두 사체 처리에 사용된 물건이었죠. 주계량 일당은 냉장고 자리가 부족해지자 주씨 부부를 소금에 절여 밥과 같이 도시락통에 넣어 차슈처럼 보이게 만든 다음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는 상한 돼지고기를 버린 것처럼 보이게 해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함이었죠. 심지어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고기가 들어있는 도시락통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정말이지 그들의 잔인함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후 형 주계영이 주계량에게 부모님 안부를 묻자 주계량은 태연히 거짓말합니다. 아, 아버지와 어머니 중국 여행 가셨어. 형 주계영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동생의 말을 믿습니다. 하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동생이 부모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경찰 조사에서 사진기는 주계량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그는 주계량이 얼마 전 이사했다는 몽콕에 있는 해흥 아파트는 주계량이 렌트한 아파트가 아닌 자기 아파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자신은 집에 없었다고 주장하죠. 3월 1일 오후 7시 사진기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진기의 집은 방이 3개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에 죽은 주씨 부부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숨진 주씨 부부와 함께 지냈다는 건데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2006년 주기량과 마카오 출신 사진기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성격이 비슷했던 두 사람은 금방 친해집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날 회사를 그만두죠. 2010년 사진기는 뉴질랜드에서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사기꾼이었죠. 사진기는 사랑했던 여인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홍콩으로 돌아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에게 당한 배신은 온화하고 순수했던 성격의 사진기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시리에 빠진 사진기는 3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때마다 가족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나 이때 일로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게 되고 실어증에 걸립니다. 실어증에 걸리면 읽기, 쓰기, 말하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게다가 이후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당시 사진기의 IQ는 84로 평균 지능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IQ 84는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낮고 학습 능력, 인지 능력, 이해력 등이 떨어지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진기가 하는 말은 논리가 없고 뜻이 통하지 않았죠. 2년 후 2012년 초 주계량이 MSN 메신저를 통해 사진기에게 연락합니다. 그는 살갑게 사진기에게 다가갑니다. 어눌하게 말하는 사진기가 좀 더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말하는 걸 도와주고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줍니다. 사진기는 주계량을 선생님처럼 믿고 따릅니다. 경찰은 이 모든 것이 주계량의 계략이라고 생각하죠. 주계량이 이번 일에 사진기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리 작업한 거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주계량이 범행 후
형 주계영의 눈을 피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면 뒤처리를 도와줄 공범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거로 봅니다. 주계량 역시 재판 과정에서 IQ 검사를 진행하는데 평균보다 높은 126이 나옵니다. 경찰은 머리가 비상한 주계량이 지능이 낮아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쉬운 사진기를 공범으로 선택했을 거로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몽콕의 해영 아파트가 사진기의 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경찰은 주계량이 들키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안전한 범행 장소로 만만한 사진기의 집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 사진기가 한 일이라는 주계량의 진술과 달리 주씨 부부를 실제로 살해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둘째 아들 주계량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경찰은 3월 1일부터 13일 사이에 주계량과 사진기가 무려 73번이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이 주계량이 사진기에게 지시를 내리는 통화였을 겁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인 사진기의 아파트를 수색할 당시 방에서 12개의 선불폰 유심칩을 발견하는데 주계량이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여러 번호를 사용해 사진기와 통화한 것으로 추정하죠. 경찰은 주계량이 주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주계량의 몸에 있는 다수의 상처를 들었습니다. 주계량의 몸에는 다수의 상처가 있었지만 사진기의 몸에는 없었죠. 이는 주계량이 주도적으로 움직여 범행을 실행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주계량은 미리 범행 도구를 구매해 사진기의 집에 둡니다. 그리고 사진기에게 톱, 칼 등을 다루는 법을 연습시키죠. 모든 준비를 끝낸 주계량은 최근 이사한 집이라며 주씨 부부를 사진기의 집으로 끌어들여 잔인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대체 왜 주계량은 자기 부모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경찰 조사에서 주계량은 부모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계량, 1983년 6월 7일 출생, 당시 나이 29세. 주계량은 주영기, 소월인 부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주영기, 소월인 부부는 아들들에게 거는 기대가 무척 컸습니다. 그들은 아이들 교육에 열정적이었으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의 교육열이 아들 주계량에게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계량은 초등학교 때 수업이 끝나면 영어와 피아노 학원을 가야 했는데 주계량은 학원을 가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무서워 감히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죠. 그는 억지로 학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주씨 부부는 아들 주계량을 엄하게 교육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모의 간섭이 심해지자 주계량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급기야 부모와의 소통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데 버거워하죠. 친구들과 어울리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태로운 10대를 보내던 주계량은 설상가상으로 홍콩 중등교육 검정시험에 떨어집니다. 더 이상 이대로 아들 주계량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주씨 부부는 주계량을 호주로 유학 보내기로 합니다. 주계량은 중국을 떠나기 싫었지만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뜻대로 호주 유학을 가게 되죠. 호주로 유학을 떠난 주계량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학교에서 인종차별과 따돌림, 괴롭힘을 당하는데 학교 친구들은 주계량이 키가 작고 체구가 작다는 이유로 심심하면 그를 괴롭히고 돈을 뺏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주계량의 일기를 보면 그가 작은 키에 상당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키가 크지 않은 건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나의 키는 164cm다. 친구들은 걸핏하면 날 무시하고 괴롭힌다. 여자애들은 나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내가 키가 작은 건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워서다. 내가 피아노가 아닌 운동을 배웠다면 어땠을까? 난 외롭고 쓸쓸하다.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다. 2003년 주계량은 다시 홍콩으로 돌아옵니다. 홍콩으로 돌아온 그는 유학을 떠나기 전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죠.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회사에 들어간 적도 있지만 그것도 잠시 몇 주 만에 그만둡니다. 주계량은 모든 일에 의욕이 없었고 마음속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마침내 세상과의 교류를 단절합니다. 그러나 그도 나름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이었죠. 그는 주식으로 대박이나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걸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마저 다 잃고 40만 8천 홍콩 달러 빚까지 집니다. 코너에 몰린 주계량은 결국 부모님에게 손을 벌립니다. 아들 주계량이 사고친 걸 알게 된 주씨 부부는 크게 화를 내며 호통을 칩니다. 다 큰 아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법도 하지만 아들이 마음고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주씨 부부는 부동산 하나를 정리해 아들 주계량의 빚을 갚아줍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일부를 형 주계영과 주계량에게 각각 55만 홍콩 달러씩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주계량의 부모는 이번 일로 주계량이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살 거라고 기대했지만 인간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죠. 주계량은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듯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주계량은 또 주식을 해 부모님이 주신 돈을 다 날려먹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큰 빚을 지죠. 이번에도 주계량은 부모님께 손을 벌립니다. 그러면서 황당한 소리를 해대죠.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해서 나하고 형한테 줘.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주계량의 모습에 주씨 부부는 할 말을 잃습니다. 주씨 부부가 주계량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자 주계량은 물건을 마구 던지며 분노합니다. 그는 부모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을 한 부모는 그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죠. 주계량의 가슴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서는 안 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되죠. 2015년 3월 9일 법정에선 주계량은 부모와 극단적인 대립으로 관계가 파괴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기만 했을 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건 자신이 아니라 사진기였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사진기는 처음에는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는 주계량의 계획조차 몰랐다고 말하죠.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진기의 카드로 범행 도구를 구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진기는 말을 바꿔 자신은 주계량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계량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 카드로 범행 도구를 사고 뒷일까지 맡아서 처리한 거예요. 주계량의 변호인은 정신과 전문의 청의 말을 빌려 주계량은 양극성 장애와 강박 장애를 앓고 있으며 대학 중퇴와 실직을 겪고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자 여러 차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어 이 같은 일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검찰은 주계량이 사전에 범행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하죠. 주계량은 범행 전 공범을 물색하고 공범 사진기의 집을 범행 장소로 삼았으며 범행 후 사진기에게 사후 처리를 지시할 용도로 선불폰 유심칩 12개를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범행 후 그는 왓츠앱 단톡방 친구들에게 자기가 부모님을 죽였다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범행을 떠벌리는데 이는 범행 당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뚜렷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계량은 평소 부모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나타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주계량이 돈을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한 것입니다. 검찰은 빚에 허덕이던 주계량이 부모를 죽이고 유산을 상속받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7년이 지나야 비로소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데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주계량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감형받기 위해 성장 과정을 들먹이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재판부는 주계량에게 2건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사진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능으로 주계량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잠작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사체 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죠. 당시 사진기는 재판을 받는 동안 이미 2년을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풀려납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주계량은 자기 죄를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부모님만 없으면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부모님 때문에 난 인생의 패배자가 됐거든요. 끝까지 부모님 탓을 하는 그의 모습이 어이가 없네요. 그는
그는 대체 왜 부모님을 죽인 걸까요? 원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돈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